회장님,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52세 청소부 김순애의 목소리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 위로 떨어졌다. 수백 명의 기자가 지켜보는 무대, 섬광처럼 터지는 플래시 속에서 새벽마다 바닥을 닦던 여자가 감히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에게 윤규석 회장의 만년필이 서명 직전에 멈췄다. 78세 노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단상 뒤에서 윤정호 전무의 시선이 얼음처럼 식어가고 있었다. 순애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는 깨진 휴대폰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휴대폰 안에는 20년 전 잃어버린 딸과 똑같은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11월 12일. 순애는 그때 몰랐다. 그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회장님도 같은 날 누군가를 잃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년 전 한 평범한 청소부가 겪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새벽 4시 50분에 시작된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 그리고 20년간 품어온 상실과 회한이 마침내 치유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떻게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 김순애의 눈이 떠졌다. 52년을 살아온 몸의 시계가 이미 각인한 시간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반지하 원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11월의 새벽 공기가 창틈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 온도를 낮추고 있었다. 순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다. 어제 저녁 식당 설거지를 너무 오래 했던 탓이었다. 50줄에 접어들면서 몸 곳곳이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도 허리도 손목도. 하지만 아프다고 누워있을 수는 없었다. 침대 한쪽 간이 침대에서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다. 87살 시어머니였다. 3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후로 순애가 모시고 있었다. 규칙적이면서도 위태로운 그 숨소리. 순애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일어났다.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바닥. 이 집은 30년 된 건물이었다. 장판 밑으로 습기가 올라와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순애는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끝으로 걸었다. 시어머니를 깨우면 안 됐다. 한 번 깨시면 다시 주무시기까지 1시간은 걸렸다.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52이라는 숫자가 무색할 만큼 깊어진 눈가의 주름. 볼은 푹 꺼져 있었고 입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눈에 띄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거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자 피부가 따끔거렸다. 겨울의 냉기가 수도관을 타고 올라온 물이었다. 보일러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겠지만 가스비가 걱정이었다. 지난달 고지서만 해도 15만 원이 넘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순애는 손가락에 반창고들을 세어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어제 저녁 식당에서 칼에 베인 자국,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 세제에 갈라진 손등. 각각의 반창고마다 이야기가 있었다. 생존을 위한 작은 흔적들이었다. 순애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낡은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다. 분홍색 바탕에 작은 토끼 그림이 수놓아진 손수건. 20년 전 딸아이가 쓰던 것이었다. 손수건을 꺼내 코끝에 가져갔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당연했다. 20년이나 지났으니까. 하지만 순애는 매일 아침 이 손수건을 꺼내 보았다.
딸의 얼굴을 떠올리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은지야. 입술 사이로 작은 이름이 새어나왔다. 김은지. 딸의 이름이었다. 20해 전 겨우 5살에 세상을 떠난 아이. 엄마, 나 다 나으면 피아노 배워도 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창백한 얼굴로 희미하게 웃으며 했던 말. 백혈병이었다. 발견이 너무 늦었다.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지만 아이는 결국 눈을 감았다. 11월 12일.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그날 이후로 순애의 인생은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1년 뒤 집을 나갔다. 빚만 남기고 순애는 혼자 빚을 갚으며 시어머니를 모셨다. 남편이 버린 어머니였지만 순애는 차마 버릴 수 없었다. 은지가 그렇게 좋아하던 할머니였으니까. 손수건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오늘도 살아야 했다. 은지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셨다. 그리고 어디선가 은지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엄마, 힘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깬 것이었다. 네, 어머니. 제가 갈게요. 순애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고 계셨다. 양파 껍질처럼 얇아진 피부, 도드라진 핏줄, 마디마다 굽어진 손가락. 순애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어디 가니? 아직 깜깜한데. 일하러 가요, 어머니. 조금만 더 주무세요. 그래. 조심하고.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아침은 늘 거르는 편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들이며 체온을 확인했다. 차가웠다. 보일러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스비가 또 오를 것을 알면서도 현관문을 나서기 전 벽 달력을 봤다. 11월 12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은지 기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글씨. 시어머니 병원비 납부일. 85만 원. 이번 달 월급은 182만 원이었다. 새벽 청소 알바 월 90만 원, 저녁 식당 설거지 월 70만 원, 주말 재활용 분리수거 알바 월 22만 원. 3가지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병원비로 나갔다. 밀린 공과금도 있었다. 전기세 3개월, 수도세 2개월. 고지서들이 현관문 앞에 쌓여 있었다. 붉은 글씨로 독촉이라고 적힌 것들.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다. 골목을 나서자마자 얼굴을 찌르는 추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지하철역까지 15분. 이 시간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순애뿐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편의점 앞을 지나갔다.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뚫고 나왔다. 잠깐 멈춰섰다. 호빵 찜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700원.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옮겼다. 700원이면 시어머니 약값 일부라도 보탤 수 있었다. 지하철 첫 차를 탔다. 새벽 5시 10분. 객차 안에는 순애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성, 피곤에 절은 얼굴의 젊은 여성, 쪽잠을 청하는 노인. 모두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다. 터널 속 어둠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겹쳤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 그리고 그 눈 속에 담긴 20년 묵은 슬픔. 은지야, 엄마 오늘도 열심히 살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매일 아침하는 기도 같은 것이었다. 화성그룹 본사.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마천루가 새벽 하늘을 찔렀다.
63빌딩처럼 높은 건물은 아니었지만 순애에게는 거대한 성처럼 느껴졌다. 자신 같은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성. 정문이 아닌 뒤편 직원 출입구로 향했다. 청소부와 경비원, 새벽 배송 기사들만 드나드는 문. 순애는 3개월 전 이곳에 취직했다. 이전에 다니던 청소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직장을 잃었다가 간신히 이곳에 자리를 얻은 것이었다. 경비 데스크에서 김 경비원이 졸고 있었다. 60 중반의 그는 낮과 밤 이중 근무를 하고 있었다. 순애처럼. 순애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어젯밤 끓여둔 둥글레차였다. 종이컵에 따라 데스크 위에 살며시 놓았다. 메모지에 짧은 글을 적었다. 김 선생님, 추운 새벽 고생 많으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작은 친절이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자신도 누군가의 작은 친절로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최상층, 회장실, 신입 청소부에게 배정된 구역이었다.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구역.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서 7시 전에 청소를 끝내야 했다. 회장이 7시에 출근하기 전에.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리벽에 비친 자신을 봤다. 낡은 청소복, 지친 얼굴, 손에 든 청소도구. 이것이 52세 김순애였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투명인간. 회장실 앞에 도착했다. 육중한 원목 문이 위압감을 주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똑똑. 대답이 없었다. 실례합니다. 청소 들어갑니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춰섰다. 소파 위에 누군가 있었다. 회색 양복을 입은 노인이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윤규석 회장이었다. 하지만 순애를 멈추게 한 것은 회장의 존재가 아니었다. 회장의 책상 위 달력에 적힌 글씨였다. 11월 12일. 빨간 동그라미. 그리고 그 안에 적힌 2글자. 수현. 누군가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 기일. 순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같은 날이었다. 윤규석 회장은 소파에서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서류 더미를 품에 안은 채 한쪽 다리는 바닥으로 늘어져 있었다. 78세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다. 이마에 주름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잠든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잠들지 못한 표정이었다. 불안한 휴식. 순애는 숨을 죽이며 가까이 다가갔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책상 위를 살폈다. 먹다 만 샌드위치가 접시에 남아 있었다. 빵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어제 저녁 것인지 그저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커피잔 속 액체는 차갑게 식어 표면에 얇은 막이 생겨 있었다. 약봉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순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보았다. 심장약, 혈압약, 수면제. 복용 시간이 적힌 스티커에는 저녁 10시라고 쓰여 있었다. 지금은 새벽 5시 40분. 약을 제때 드시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밤새 여기서 일하신 거야. 순애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담요가 떨어져 있었다. 회색 체크무늬, 구겨진 상태. 온도계를 확인했다. 16도. 히터가 꺼져 있었다. 순애의 입에서도 희미하게 입김이 나왔다. 이렇게 추운데 담요도 없이. 순애의 시선이 다시 책상 위 달력으로 향했다. 11월 12일. 수현. 기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수현. 누구일까? 회장님의 가족일까? 같은 날 누군가를 잃은 사람.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옆 액자를 바라보았다. 작은 은색 액자 안에 사진이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다. 5살쯤 되어 보였다. 두 갈래로 따은 머리, 해맑은 미소, 그리고 손에 들린 작은 피아노 장난감. 은지. 순애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사진 속 아이가 은지와 비슷해 보였던 것이다. 같은 또래에 같은 웃음을 가진 아이. 액자 밑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윤수연, 2004년에서 2009년. 할아버지의 영원한 천사. 할아버지. 그 단어가 순애의 마음을 후벼 팠다. 손녀였구나. 회장님의 손녀. 5살에 세상을 떠난. 같은 해였다. 은지가 떠난 해와 순애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울면 안 됐다. 청소부가 회장실에서 운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심호흡을 했다. 가슴 깊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감정을 눌렀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담요를 집어들었다.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었다. 구겨진 부분을 펴고 회장에게 다가갔다. 잠든 노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다. 주름 사이사이에 인생이 새겨져 있었다. 권력과 부,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실.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 뒤에는 손녀를 잃은 한 사람의 노인이 있었다. 순애는 담요를 회장의 어깨에 덮었다. 가슴까지, 배까지, 다리까지. 발끝을 꼭꼭 눌러 덮어드렸다. 마치 은지를 재우던 것처럼. 따뜻하게 주무세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담요를 덮자 회장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굳게 다물었던 입가가 살짝 풀렸다. 미간의 주름이 펴졌다. 순애는 책상으로 갔다.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치웠다. 마른 샌드위치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보온병 뚜껑을 열었다. 둥글레차를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아침에 김경비원에게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었지만 회장님에게 드리고 싶었다. 같은 상실을 가진 사람에게. 메모지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글자를 썼다. 회장님, 새벽 공기가 춥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같이 힘내요. 새벽 청소부 올림. 글씨체가 어설펐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순애의 필력이었다. 부끄러웠지만 진심을 담았다. 메모지를 찻잔 옆에 놓으려는 순간 무언가 눈에 들어왔다.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무언가가 보였다. 낡은 종이 같은 것. 호기심에 손이 갔다가 멈췄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됐다. 청소부에게 그런 권한은 없었다. 하지만 종이 한쪽에 적힌 글씨가 순애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연이에게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편지였다. 손녀에게 쓴 편지. 순애는 황급히 서랍에서 손을 뗐다. 더 보면 안 됐다. 이건 회장님의 사적인 것이었다. 청소를 마무리했다. 바닥을 조심스럽게 쓸고 창문을 닫고 먼지를 털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도록. 문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당신.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순애가 돌아보았다. 회장이 눈을 뜨고 있었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담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순애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들켰다. 어떡하지? 해고당하는 건가? 이 담요, 당신이 덮어준 건가? 회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주무시는데 추워 보이셔서.
외람되게. 고개 들어봐.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눈과 마주쳤다. 78세 노인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호기심이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시선. 차도 당신이? 네. 둥글레 차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메모도. 순애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글씨가 너무 어설펐던 것 같았다. 내용도 건방졌던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회장이 책상으로 다가갔다.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읽었다.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같이 힘내요. 회장의 눈가가 떨렸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 이름이 뭔가? 김순애입니다. 김순애 씨. 회장이 순애를 바라보았다. 오래도록.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했는데 무슨 날인가?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딸의 기일이라고 말해야 할까? 낯선 회장님에게. 침묵이 길어졌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오늘이 특별한 날이야. 15년 전 오늘 내 손녀가 떠났거든. 순애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도요.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오늘 딸아이 기일이에요. 20년 전에 5살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나이도 지위도 삶의 배경도 달랐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 상실. 어린 생명을 잃은 부모와 조부모의 상실. 회장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다. 앉아봐.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다. 회장님, 저는 청소부예요. 이러시면. 앉으라면 앉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순애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회장이 반대편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같은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다. 내 손녀는 선천성 심장병이었어.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지. 수술도 여러 번 했어.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소용없었어. 5살 생일 일주일 전에 떠났어. 첫눈 오던 날이었지. 저희 은지도요. 순애가 작게 말했다. 백혈병이었어요.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집도 팔고 빚도 지고. 그래도 안 됐어요. 첫눈 오던 날 병원에서. 순애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다. 엄마, 나 다 나으면 피아노 배워도 돼?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언가 스치는 듯한 표정. 피아노? 네. 은지가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형편이. 학원비가. 수연이도 그랬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이도 피아노를 좋아했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맨날 피아노 치고 싶다고. 할아버지, 나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될 거야. 그렇게 말했었지.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같은 나이, 같은 꿈, 같은 날 떠난 아이들. 참 이상한 인연이구나.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순애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한참이 지났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 김순애 씨. 회장이 순애를 불렀다. 네, 회장님. 고마워. 담요도, 차도, 메모도.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줘서.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아침에 청소하러 오면 잠깐 들러.
차 한 잔 같이 하자고. 순애는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다. 재벌 회장이 청소부에게 차를 같이 하자고?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괜찮다니까. 오랜만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 회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순애도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다. 오랜만에.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회장이 다시 불렀다. 김순애 씨. 네. 오늘 은지 씨 기일이라고 했지? 네.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무언가를 꺼내 순애에게 내밀었다. 흰 국화 한 송이였다. 조화가 아닌 생화. 언제 준비한 것인지 꽃잎이 싱싱했다. 수연이 기일에 항상 국화를 바치거든. 올해는 두 송이 준비했었어. 하나는 은지 씨에게도. 순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참으려 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꽃을 받아들며 순애는 깊이 절을 했다. 청소부가 회장에게 하는 절이 아니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감사의 절이었다. 방문이 닫혔다. 복도를 걸으며 순애는 국화를 가슴에 안았다.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은지야, 엄마 오늘 좋은 분 만났어.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다. 너랑 같은 날 떠난 아이가 있대. 이름은 수연이.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친하게 지내렴.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전무실. 순애는 눈물을 닦고 얼굴을 가다듬었다. 청소부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다.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일해야 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감정. 위로받는다는 것.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순애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이 그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무실은 회장실과 정반대였다. 모든 것이 직선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책상 위 서류는 크기 순으로 쌓여 있었고 펜은 각도까지 맞춰 정돈되어 있었다. 먼지 하나 없는 유리창, 지문 하나 없는 액자. 강박적일 정도로 완벽한 공간이었다. 윤정호 전무의 방이었다. 윤규석 회장의 조카, 화성그룹의 2인자. 순애는 걸레를 들고 책상을 닦기 시작했다. 이미 깨끗했다. 어제 청소한 것처럼. 그래도 다시 닦았다. 일이니까. 책상 한쪽에 액자가 놓여 있었다. 순애의 손이 멈췄다. 사진 속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전무를 닮았다. 특히 눈매가. 졸업 가운을 입고 있었다. 아이비리그로 보이는 대학 건물이 배경이었다. 딸이겠구나. 순애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유리를 닦았다. 지문을 지우고 먼지를 털고 정성껏 다루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사진이니까. 벽에 걸린 대형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것이었다. 빼곡하게 적힌 일정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1년 중 단 두 날짜에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7월 15일, 지영 생일, 작은 글씨, 11월 12일, 빨간 펜으로 여러 번 그은 진한 동그라미, 우리 공주 D-데이, 그 주변의 작은 하트들까지. 11월 12일, 순애의 심장이 덜컹거렸다. 또 그 날짜였다. 회장님의 손녀 기일, 자신의 딸 기일, 그리고 이제 전무의 딸에게도 특별한 날.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우연이었다. 하지만 D-데이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생일인가?
무슨 특별한 이벤트인가? 청소를 마치고 전무실을 나왔다. 복도 끝 비상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새벽 6시 10분.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이었다. 비상구에 누가 있을 이유가 없었다. 순애는 호기심보다는 불안감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방화문에 가까워지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거친 목소리. 순애는 벽에 바짝 붙었다.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랐다. 목소리 낮춰. 여기서 들리면 어쩌려고? 윤정호 전무의 목소리였다. 평소에 차분하고 세련된 톤이 아니었다.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았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서 오늘 확실히 되는 거야? 다른 목소리.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스피커폰으로. 당연하지. 오늘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노인네 눈이랑 귀는 내가 다 막았어. 노인네. 회장님을 말하는 건가? 순애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회사 매각건 말이야. 서류는 다 준비됐고 오늘 서명만 받으면 해외 펀드로 넘어가. 매각? 화성그룹 매각? 순애는 숨을 죽였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청소도구 손잡이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노인네가 뭘 알겠어? 치매 온 것처럼 연기만 잘하면 되니까. 서류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 서명할 거야. 치매 연기. 회사 매각. 이건 배신이었다. 조카가 삼촌을 속여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것이었다. 매각 대금 절반은 내가 가져가고 절반은 나한테. 3조면 1조 5천억씩이야. 평생 놀고 먹어도 남지. 숫자가 너무 컸다. 순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 돈을 위해 회장님을 속이다니. 우리 지영이 하버드 MBA 학비도 대줘야 하고 졸업하면 뉴욕의 아파트도 사줘야 해. 맨해튼 펜트하우스? 얼마나 하는지 알아? 그거 마련하려면 회사를 팔 수밖에 없어. 딸을 위해서. 아까 본 사진 속 여성. 졸업 가운을 입고 웃던. 순애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은 이해했다. 하지만 이건 범죄였다. 11월 12일,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야. 노인네가 손녀 기일이라고 감정적으로 흔들려 있을 때거든. 이럴 때 밀어붙여야 해. 순애의 손이 떨렸다. 손녀 기일. 회장님이 가장 슬픈 날, 가장 약해지는 날을 노린 것이었다. 얼마나 계획적인 배신인가. 경영권 분쟁 같은 거 걱정하지 마. 다 손 써놨어. 이사회도 감사도 다 내 편이야. 서명만 받으면 돼. 전화 목소리가 물었다. 혹시 변수 생기면? 변수? 무슨 변수? 그 노인네 곁에는 비서밖에 없고 비서도 내가 바꿔치기 했어. 청소부랑 경비원 같은 하급 직원들이야 입도 못 뻥끗하지. 청소부. 그 단어에 순애는 몸이 얼어붙었다. 혹시라도 뭔가 알아채는 놈이 있으면. 윤 전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시끄럽게 만들기 전에 조용히 처리해. 돈이면 다 돼.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지. 다른 방법. 그게 무슨 뜻인지 순애는 알고 싶지 않았다. 어쨌든 오늘 끝이야. 통화 끊어. 이게 마지막 통화야. 내 개인 폰이니까 증거 안 남게 처리할 거야. 딸그락.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순애는 숨을 참았다. 과직. 갑작스러운 소리에 순애는 움찔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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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충격음. 문틈으로 보였다. 윤 전무가 휴대폰을 계단 모서리에 내리치고 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지고 4번, 5번,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6번, 7번,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증거는 남기면 안 되니까. 중얼거림. 차가운 독백. 윤 전무가 비상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순애는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겼다. 숨소리가 너무 클까봐 입을 막았다.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 멀어지다가 멈췄다. 찰칵.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는 소리. 퍽. 무언가 던져지는 소리. 찰칵. 뚜껑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발소리. 점점 멀어지다가 엘리베이터 도착음. 문 닫히는 소리. 사라졌다. 순애는 한참을 꼼짝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내가 방금 뭘 들은 거지? 회사 매각, 사기, 배신, 치매 연기. 이건 범죄였다. 명백한 범죄. 순애의 시선이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윤 전무가 무언가를 버린 곳. 다가갔다. 뚜껑을 열었다. 커피컵들과 휴지 더미 사이로 깨진 휴대폰이 보였다. 산산조각 난 액정, 찌그러진 본체.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건 증거였다. 통화 내용이 담긴 증거. 순애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내가 이걸 가져가면 도둑질 아니야? 하지만 그대로 두면 청소할 때 버려질 거였다. 영원히 사라질 거였다. 그리고 회장님은 속아서 회사를 빼앗길 거였다. 오늘 아침 담요를 덮어드리며 본 회장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주름진 얼굴, 피곤에 절은 눈, 손녀를 잃은 슬픔. 그분이 조카에게 배신당한다면. 순애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깨진 유리에 손가락이 베었다. 피가 났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 바로 위.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이걸로 회장님을 도울 수 있을까? 순애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화성그룹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은지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 착한 일 해야지.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5살 때 했던 말. 엄마가 길에서 지갑을 주워 주인을 찾아줬을 때 해맑게 웃으며 했던 말. 엄마, 착한 일 했으니까 하늘에서 선물 줄 거야. 순애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지금은 울 시간이 없었다. 남은 구역을 청소해야 했다. 그리고 오전 10시 서명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때까지 어떻게든 해야 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무거웠다. 1g도 안 되는 무게가 온 세상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다. 탕비실에 들렀다.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다. 깨진 액정, 찌그러진 모서리.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혹시 충전기를 찾았다. 같은 기종. 꽂았다. 기다렸다. 30초, 1분, 2분. 아무 반응 없음. 역시 안 되나. 우웅. 짧은 진동. 희미하지만 확실했다. 갈라진 액정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살아있는 빛. 화면이 켜졌다. 로고가 떴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창. 6자리 숫자를 입력하세요. 남은 시도 횟수 5회. 순애의 가슴이 쿵쿵거렸다. 살아있었다. 증거가 살아있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면 소용없었다. 5번의 기회. 틀리면 데이터가 삭제될 것이 분명했다. 어떡하지?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순애는 황급히 휴대폰을 숨겼다. 어디에? 가장 안전한 곳. 청소 카트 맨 밑.
더럽고 축축한 걸레 뭉치 속. 누가 거기서 찾겠어. 문이 열렸다. 다른 청소부였다. 순애 씨 여기 있었어? 대강당 청소 도와줄 수 있어? 오늘 큰 행사 있대. 네, 지금 갈게요.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순애는 탕비실을 나섰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대강당으로 향하면서 생각했다. 회장님께 어떻게 알려야 하지? 직접 만나서? 하지만 청소부가 회장을 어떻게 만나? 비서실에 가면? 윤 전무가 비서도 자기 사람으로 바꿨다고 했어. 경찰에 신고. 증거가 없잖아.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머리가 복잡했다. 답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전 10시까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것. 대강당에 도착했다. 무대 설치가 한창이었다. 붉은 카펫, 화려한 조명, 대형 스크린. 화성그룹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전략적 제휴 서명식이라는 배너가 걸려 있었다. 전략적 제휴. 아니, 매각이었다. 회장님 모르게 회사를 팔아넘기는 것이었다. 순애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리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새벽 7시, 8시, 9시, 서명식까지 1시간. 오전 9시, 순애는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은지의 손수건. 분홍색 바탕에 작은 토끼 그림. 20년 전 딸이 병원에서 쓰던 것이었다. 엄마, 이 토끼 이름 뭐야? 뭘로 할까? 희망이. 희망이가 좋아. 그래, 희망이. 희망이가 나 빨리 나으라고 응원해 줄 거야. 그지? 그 기억이 떠올랐다. 병실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웃던 딸.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빛났었다. 희망이. 순애는 손수건을 꾹 쥐었다. 토끼 그림 위로 주름이 잡혔다. 내가 뭘 하려는 거지? 생각이 복잡했다. 주머니 속. 아니, 청소 카트 및 휴대폰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이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52세 청소부가.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아줌마가. 재벌 회사의 권력 다툼에 끼어들겠다고? 윤 전무의 말이 떠올랐다. 청소부랑 경비원 같은 하급 직원들이야 입도 못 뻥끗하지. 맞는 말이었다. 순애 같은 사람은 아무 힘이 없었다. 목소리를 내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투명 인간이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순애는 청소부였다. 월급 90만 원 받고 새벽부터 바닥 닦는 사람이었다. 시어머니 병원비도 벅찬데 재벌 집안 싸움에 왜 끼어들어야 해? 잘못 끼어들었다가 해고당하면? 아니, 해고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윤 전무가 말했었다. 다른 방법도 있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무서웠다. 은지야,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속으로 딸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은지는 20년 전에 떠났으니까. 하지만 기억은 있었다. 딸이 어떤 아이였는지. 4살 때였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은지가 씩씩대며 들어왔다. 엄마,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새로 온 친구가 있는데 다른 애들이 그 친구한테 장난감 안 빌려줬어. 나만 빌려줬는데 다른 애들이 나한테도 장난감 안 빌려준다고 했어. 그래서 속상했구나? 응. 근데 엄마, 나 잘한 거지? 그 친구 혼자 울고 있었거든. 불쌍했어. 그래, 은지 잘했어. 아주 잘한 거야. 그치? 나 착한 일 했으니까 하늘에서 선물 줄 거지?
그때 은지의 눈이 반짝였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결국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착한 일. 은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순애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손수건을 얼굴에 가져갔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천이었지만 거기서 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엄마, 착한 일 해야지. 그 목소리가 들렸다. 환청인지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순애는 손수건을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 바로 위. 그리고 일어섰다. 가자. 어디로? 몰랐다. 어떻게? 몰랐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복도를 나서려는데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오전 10시 화성그룹 본사에서 대형 투자 계약 서명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윤규석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화면에 회장의 얼굴이 비쳤다. 기자회견 자료 화면 같았다.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선 78세 노인. 하지만 오늘 새벽 본 모습과는 달랐다. 화면 속에서는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화성그룹은 글로벌 시장 진출이. 뉴스 소리가 멀어졌다. 순애는 복도로 나왔다. 청소 카트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탕비실 옆 복도. 카트는 그대로 있었다.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없었다. 카트 밑을 뒤졌다. 축축한 걸레 뭉치 사이로 손을 넣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 휴대폰을 꺼냈다. 깨진 액정, 찌그러진 모서리. 여전히 망가진 상태였다. 하지만 아까 전원이 켜졌었다. 살아있었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은지의 손수건 옆에 대강당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어떻게 회장님을 만나지? 서명식 현장에 청소부가 끼어들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다. 보안 요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기자들도 잔뜩 몰려 있을 거고.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청소부라는 신분. 아무도 청소부를 주목하지 않는다. 투명 인간이니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하니까. 대강당 옆문으로 갔다. STAFFONLY라고 적힌 문. 문을 밀었다. 안에서 배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음식 냄새, 그릇 소리,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아줌마, 여기 음식 서빙하러 온 거야? 흰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물었다. 케이터링 업체 직원 같았다. 아니요, 청소 담당인데. 혹시 강당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행사 전에 마지막 점검하라고 해서요. 아, 그래요? 저쪽 문으로 가세요. 근데 10시 전에 나와야 해요. 곧 시작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측면 문을 통해 대강당 안으로 들어갔다. 강당은 화려했다. 붉은 카펫, 황금빛 조명, 대형 스크린. 의자들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단상에는 거대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 보안 요원들. 그리고 단상 뒤편에 윤정호 전무가 서 있었다. 순애는 황급히 벽 쪽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전무가 이쪽을 봤을까? 아니, 안 봤다. 다행히 스태프들에 묻혀 있었다. 청소용 수건과 양동이를 들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 강당 안을 돌아다녔다. 단상 근처는 접근이 어려웠다. 보안 요원 2명이 계단 앞을 지키고 있었다. 어떡하지? 그때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다. 회장이었다. 윤규석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비서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회장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다. 아버님, 여기 앉으시죠. 윤정호 전무가 다가가며 말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순애는 그 안에 숨겨진 가식을 알 수 있었다. 회장이 단상 위 의자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9시 50분. 10분 남았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때 무대 옆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아이고. 젊은 여성이 쟁반을 떨어뜨렸다. 은빛 쟁반 위에 있던 와인잔 2개가 바닥에 굴러갔다. 붉은 와인이 카펫 위로 쏟아졌다. 야, 뭐 하는 거야? 케이터링 담당자가 소리쳤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젊은 여성이 울먹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20살쯤 되어 보였다. 아르바이트생 같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순애의 눈이 번뜩였다. 기회다. 순애는 망설이지 않았다. 수건과 양동이를 들고 빠르게 현장으로 다가갔다. 보안 요원들이 제지할 틈도 없이 청소부라는 신분이 방패가 되어 주었다. 제가 치울게요.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은 젊은 여성 옆에 무릎을 꿇었다. 와인이 카펫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붉은 얼룩이 점점 커졌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 잘렸어요? 오늘 첫 출근인데. 이거 비싼 와인이래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유리 조각 조심하고 저쪽으로 가 있어요. 순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유리 조각을 수거했다. 와인 얼룩을 수건으로 눌러 닦았다. 청소부 경력 20년의 솜씨였다. 하지만 순애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단상 위, 회장이 앉아 있는 곳. 소동 덕분에 보안 요원들의 주의가 분산되어 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아줌마 감사해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물러났다. 순애는 일어섰다. 손에 든 수건에는 붉은 와인이 배어 있었다. 그 수건을 들고 단상 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2걸음, 3걸음.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혹시 단상 위에도 튀었나요? 확인해 볼게요. 보안 요원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했다. 보안 요원이 잠시 순애를 쳐다봤다. 낡은 청소복, 수건을 든 손, 중년 여성의 평범한 얼굴. 위협적인 요소는 없었다. 빨리 해요. 곧 시작이니까. 보안 요원이 비켜섰다. 순애는 단상 계단을 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계단 하나하나가 산처럼 높게 느껴졌다. 단상 위에는 대형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한쪽 끝에 윤규석 회장이 앉아 있었다. 회장의 옆에는 윤정호 전무가 서 있었다. 전무의 눈이 순애를 향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뭐야, 저 사람? 전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와인이 튀었을 수도 있어서. 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다. 됐어. 나가. 전무가 손을 저었다. 예, 죄송합니다. 순애는 물러서는 척하다가 회장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테이블 밑을 확인하는 척했다. 여기에도 조금 튀었네요. 닦아드릴게요. 회장의 바로 옆까지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테이블 밑을 닦는 척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다. 고개를 살짝 들었다. 회장의 얼굴이 바로 위에 있었다. 78세 노인의 눈. 피곤하지만 또렷한 눈. 그 눈이 순애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신,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알아본 것이었다. 오늘 새벽 회장실에서 만났던 청소부를. 순애는 입술을 달싹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긴장 때문에 입이 바짝 말라 있었다. 말해야 해. 지금.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준비한 것이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믿게 해야 할지. 그때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청소 아줌마. 아직도 거기 있어? 빨리 안 나가? 전무가 다가오고 있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시간이 없었다. 순애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능한 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전무님이 회장님을 속이고 있어요.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해요. 오늘 새벽에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말이 쏟아져 나왔다. 두서없이 급하게. 증거가 있어요. 전무님 휴대폰이에요. 부수고 버린 걸 제가. 전무의 손이 순애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거칠게 끌어올렸다.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보안팀. 순애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왔다. 바닥에 떨어졌다. 딸그락. 깨진 휴대폰이었다. 산산조각 난 액정이 조명빛을 받아 반짝였다.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휴대폰을 알아본 것이었다. 자신이 부수고 버린 휴대폰. 이거 어디서 났어? 전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눈에 살기가 서렸다. 쓰레기통에서 줍다니 도둑질이야? 보안팀, 이 여자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다. 순애의 양팔을 붙잡았다. 회장님, 순애가 소리쳤다. 제 말 믿어주세요. 그 휴대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전무님이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시끄러워. 전무가 순애의 뺨을 때렸다. 철썩 하는 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순애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볼이 얼얼하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픔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슬픔. 저 여자 정신병자야. 당장 끌어내고 경찰 불러. 전무가 고함을 질렀다. 보안 요원들이 순애를 끌고 갔다. 순애는 발버둥 쳤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회장님, 제발. 11월 12일이에요. 수연이 기일이잖아요. 그날 이용해서 회장님 속이려는 거예요. 마지막 외침이었다. 수연, 회장의 손녀 이름. 오늘 아침 알게 된 이름. 회장의 몸이 굳어졌다. 손녀 이름이 청소부의 입에서 나오자 무언가에 찔린 듯한 표정이 되었다. 잠깐.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 보안 요원들의 발이 멈췄다. 놓아줘. 아버님, 저 여자는 미친. 놓으라고 했다. 회장의 눈이 전무를 향했다. 78년 인생을 살아온 노인의 눈. 그 안에 담긴 것은 피로가 아니었다. 의심이었다. 순애가 풀려났다.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았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수백 명의 시선이 단상을 향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깜빡거렸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애에게 다가왔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깨진 액정을 들여다봤다. 이게 뭔가? 회장이 물었다. 순애에게가 아니었다. 전무에게. 아버님, 저건 제 개인 폰인데. 새벽에 부수고 버린 폰이라고 했지? 회장의 눈이 순애를 향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뺨이 아직도 얼얼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회장이 다시 휴대폰을 받다. 전원 버튼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배터리가 나간 것이었다. 충전이 필요해요. 순애가 겨우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까 충전했을 때 켜졌어요. 통화 녹음이 있을 거예요. 전무님이 회사 매각 얘기하는. 거짓말이야. 전무가 소리쳤다. 저 여자가 미쳐서 지어내는 거야. 청소부가 뭘 안다고.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다. 철호. 예, 아버님. 내가 치매 온 것 같냐?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말씀을. 서명하라고 급하게 몰아붙인 이유가 뭐냐? 사업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글로벌 펀드 측에서 내가 서류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 서명할 것 같았냐?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이런 자리를 잡은 거냐? 수연이 기일에 내가 흔들릴 거라고? 전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굳어진 표정. 더 이상 변명이 나오지 않았다. 강당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이 수군거렸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회장이 순애를 돌아봤다. 김순애 씨. 예, 회장님. 고맙네. 그리고 미안하네.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78세 노인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친조카에게 배신당할 뻔했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순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보안팀. 회장이 보안팀장을 불렀다. 예, 회장님. 윤정우 전무를 데려가. 그리고 이 휴대폰 IT팀에 맡겨서 데이터 복구해.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 아버님. 전무가 소리쳤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이미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이럴 수 없어. 저 여자 말만 믿으시려고요? 청소부 말을. 회장이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다, 철호. 내 얼굴에 죄가 쓰여 있어. 전무가 끌려나갔다. 비명처럼 외치는 소리가 강당 밖으로 멀어져 갔다.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온몸이 떨렸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휴대폰 안의 증거가 확인되어야 했다. 하지만 일단은 김순애 씨. 회장이 순애 앞에 섰다. 일어나요.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순애는 그 손을 잡았다. 회장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 그거 알지?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은지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은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딸이 떠올랐다. 20해 전 병원 침대에서 웃던 얼굴. 피아노 배우고 싶다던 목소리. 착한 일하면 하늘에서 선물 준다던 말. 엄마, 오늘 착한 일 했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IT팀에서 연락이 온 것은 다음 날 오후였다. 순애는 그때 집에 있었다. 화성그룹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며칠간 자택 대기하라고 했다. 해고 통보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에게 점심을 드리고 약을 챙겨드린 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순애 씨입니까? 젊은 남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화성그룹 IT보안팀 최재호입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맡기신 휴대폰 데이터 복구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복구가
됐나요? 네. 통화 녹음 파일 47개를 복구했습니다. 그중 어제 아침 6시 5분에 녹음된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순애는 숨을 멈췄다.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셨고 경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윤정호 전 전무는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구속, 수사. 그리고 회장님께서 김순애 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 회장실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순애는 멍하니 전화기를 쳐다봤다. 현실감이 없었다. 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전신이 떨렸다. 정말로 된 거였다. 증거가 살아 있었다. 휴대폰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순애야, 왜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방에서 나오시며 순애를 바라보셨다. 어머니. 순애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러니? 어머니, 저 착한 일 했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억울함도 두려움도 안도감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시어머니가 순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양파 껍질처럼 얇아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 그래, 우리 순애는 착한 애지. 알아, 내가 알아. 그날 밤 순애는 은지의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꿈을 꿨다. 은지가 나오는 꿈. 5살 딸아이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다. 서툴지만 맑은 선율. 은지야. 순애가 불렀다. 딸이 고개를 돌렸다. 환하게 웃었다. 엄마, 나 피아노 치고 있어. 이제 천국에서 피아노 배울 수 있대. 그래. 좋겠다. 우리 은지. 엄마도 잘했어. 착한 일 했잖아. 하늘에서 다 봤어.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꿈속에서도. 엄마,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하늘에서 선물 줄 거야. 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져갔다. 잠에서 깼다. 새벽이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무거웠던 짐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고마워, 은지야. 엄마 잘할게. 다음 날 오전 10시 순애는 화성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최상층 회장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청소하러 오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유로 왔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회장실은 이틀 전과 달라져 있었다. 더 밝아 보였다. 커튼이 열려 있었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윤규석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순애를 보자 일어섰다. 왔구나, 김순애 씨. 예, 회장님. 앉아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걸터 앉았다. 등을 곧게 세웠다. 회장이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차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다. 차 한잔 할까? 예, 감사합니다. 회장이 직접 차를 따랐다. 둥글레 차였다. 그날 아침 순애가 남겨두었던 것과 같은. 고맙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친조카한테 회사를 빼앗겼을 거야. 평생 일궈온 것을.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회장님이 속으시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왜? 회장이 물었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우리는 그날 처음 만났잖아. 나는 재벌이고 당신은 청소부야. 왜 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거야? 순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왜일까? 자신도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 회장님이
저랑 같았어요. 같다고? 같은 날 아이를 잃은 사람이요.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 회장의 눈가가 떨렸다. 그날 아침 담요를 덮어드리면서 달력을 봤어요. 11월 12일 수연이 기일. 저도 그날이 은지 기일이에요. 우리 딸 알고 있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내가 말해줬잖아. 같은 날이라고. 예. 그래서 남이 아닌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속임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회장이 천천히 손을 뻗어 순애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78년을 살아온 손. 고맙네, 순애 씨. 정말로.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 윤정우는 법대로 처리될 거야. 배임, 사기, 위조, 여러 혐의가 적용될 거고 실형을 살게 될 거야. 회사는요? 매각 계획은 완전히 취소했어. 글로벌 펀드 측에 사과하고 계약을 무효화했지. 회사는 내가 계속 이끌어갈 거야. 죽을 때까지. 회장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김순애 씨에게 제안이 있어. 제안이요? 화성그룹 복지재단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순애는 깜짝 놀랐다. 복지재단이요? 우리 재단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어.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아픈 아이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청소밖에 할 줄 몰라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당신 마음이. 회장이 순애의 손을 꼭 쥐었다. 생각해봐. 급한 거 아니야. 천천히 결정해.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복지재단.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청소부가 아닌 다른 일.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다. 회장실을 나오며 순애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탔다. 버튼을 누르려는데 누군가 뛰어왔다. 잠깐만요. 젊은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20살쯤 되어 보였다. 낯이 익었다. 아, 저기. 혹시 저 기억하세요? 순애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날 서명식 때 와인 쏟은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아줌마가 대신 치워주셨잖아요. 기억이 났다. 울면서 주저앉아 있던 젊은 여성. 아, 그때 그분이구나. 괜찮았어? 네, 덕분에요. 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젊은 여성이 갑자기 90도로 인사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줌마가 그날 회장님한테 뭔가 말씀하신 거 나중에 뉴스에서 봤어요. 대단하세요. 순애는 당황했다. 나는 아무것도 대단한 거 안 했어. 그냥,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아줌마는 하셨잖아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젊은 여성이 다시 한번 인사했다. 저도 아줌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뛰어나갔다. 순애는 멍하니 서 있었다. 용기 있는 사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52년 인생에서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로비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11월의 맑은 하늘. 햇살이 따사로웠다. 은지야, 엄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마음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살랑 불어와 볼을 스쳤다. 마치 대답 대신 보낸 인사처럼. 순애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일주일이 지났다. 순애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회장님의 제안.
화성복지재단에서 일하라는 제안. 시어머니에게 아침을 차려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순애야, 요즘 무슨 생각이 많은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죽을 드시다 말고 물으셨다. 예, 얼굴에 다 써 있어. 무슨 고민 있니?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저한테 새 일자리 제안이 왔어요. 새 일자리? 어디서? 화성그룹 복지재단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이래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화성그룹? 그 큰 회사에서? 예. 근데 저는 청소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고등학교도 간신히 나왔고, 거기서 일하기엔 왜 못해? 시어머니가 순애의 말을 끊었다. 왜 못한다고 생각해? 우리 순애는 뭐든 잘할 수 있어. 순애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치매가 있어서 가끔 헷갈려 하시지만 이런 순간에는 눈빛이 또렷하셨다. 어머니, 순애야, 내가 치매라서 많은 걸 잊어버렸어.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내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시어머니가 순애의 손을 잡았다. 우리 철수가 집 나갔을 때 나도 버리고 갈 수 있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왜 책임져? 근데 넌 나를 버리지 않았어. 어머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남들은 몰라도 내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지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엄마가 착한 이라는 거. 은지. 그 이름을 듣자 순애의 마음이 흔들렸다. 어머니, 은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제가 복지재단에서 일하면 아픈 아이들 돕는 일도 할 수 있대요. 병원비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아이들. 은지 같은 애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가 살아있었으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뻔하지. 엄마가 착한 일이잖아. 그랬을 거야. 순애도 미소 지었다. 눈물과 함께 그럴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순애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상자였다. 뚜껑을 열었다. 은지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다. 병원에서 입던 환자복. 이제는 색이 바랜. 그리기 좋아하던 크레파스. 반쯤 다른. 마지막 생일에 받은 인형. 토끼 인형.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 순애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은지가 그린 그림이었다. 크레파스로 서툴게 그린 그림. 엄마와 은지가 손을 잡고 있었다. 옆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그리고 위에는 엄마 사랑해. 나 다 나으면 피아노 같이 치자. 은지가. 순애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20년 전 은지가 병원에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다 나으면 피아노 치자고. 그때 순애는 대답했었다. 그래, 우리 은지. 다 나으면 엄마가 피아노 학원 보내줄게. 약속?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다. 은지가 먼저 떠났으니까. 하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은지 대신 다른 아이들에게, 은지처럼 아픈 아이들에게. 순애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오래도록.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화성그룹에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제안 받아들이겠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환한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52세에 늦었다고 생각했다.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은지야, 엄마 약속 지킬게. 늦었지만 화성복지재단에서의 첫 출근은 12월 초였다. 순애는 어색한 마음으로 재단 건물에 들어섰다. 새 정장을 샀다.
생전 처음 사는 정장이었다. 어깨가 뻣뻣하고 치마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아 보였다. 김순애 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환하게 맞아주었다. 젊은 여성이었다. 30대 초반쯤 될까? 저는 복지사업팀 정미라 주임입니다. 앞으로 순애님 교육 담당할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이런 일 처음이라서요.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이었다. 재단의 역사, 사업 소개, 조직 구조,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 듣는 용어들이 너무 많았다. 취약계층, 사례관리, 연계 서비스, 아웃리치, 메모를 하려 했지만 손이 따라가지 않았다. 글씨도 삐뚤삐뚤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날 뻔했다. 자신이 너무 모자라 보였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청소만 25년 했는데.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정미라 주임이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애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첫 주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 주임도요? 네. 저도 처음 입사했을 때 엄청 헤맸어요. 전공도 달랐고 복지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순애는 놀라 정미라를 바라봤다. 그래요? 전공이 뭐였어요? 음악이요. 피아노 전공. 피아노. 그 단어에 순애의 심장이 덜컥거렸다. 피아노요? 네. 어릴 때부터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결국 복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정미라가 웃었다. 밝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지금은 후회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도 보람이 있거든요. 피아노는 취미로 가끔 쳐요. 순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는 봉사활동 같은 거 있어요? 있죠. 저소득층 아이들 음악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왜요? 순애의 눈에 빛이 들어왔다. 거기서 일하고 싶어요. 정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애님이요? 피아노 치세요? 아니요. 저는 못 쳐요. 하지만 순애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제 딸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20년 전에. 근데 형편이 안 돼서 못 배웠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정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애의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었다. 순애님, 딸아이랑 약속했어요. 다 나으면 피아노 학원 보내준다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에요. 순애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제라도 다른 아이들한테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제 딸 대신. 정미라는 한참 동안 말없이 순애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후로 순애는 음악 교육 지원 사업에 배치되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악기를 지원하고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다양한 악기들. 순애는 악기를 다룰 줄 몰랐다. 하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가정을 방문하고 필요한 것을 연결해주는 일. 첫 가정 방문은 2월이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안녕하세요. 화성복지재단에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마른 체구의 중년 여성이 나왔다. 순애 또래로 보였다. 예. 들어오세요. 집안은 좁았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순애의 반지하 원룸과 비슷했다. 민준이 엄마가 신청서를 보내셨더라고요. 민준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예.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형편이 여성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피아노 학원은 너무 비싸고 악기도 없고 순애는 그 마음을 알았다. 너무 잘 알았다. 민준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안방에서 남자아이가 나왔다. 7살, 수줍은 얼굴, 큰 눈, 순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은지와 비슷한 나이였다. 은지가 떠났을 때, 안녕, 민준아. 나는 순애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피아노 좋아한다면서?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네, 저 피아노 진짜 잘 치고 싶어요. 콩쿠르에서 상 타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해야겠네. 순애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민준이한테 피아노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전자 피아노 하나 그리고 1년 동안 레슨비 지원. 민준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정말요? 정말로요? 예. 그 대신 민준이가 열심히 연습해야 해요. 할 수 있지? 네.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민준이가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이 은지를 닮았다.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이 믿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민준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은지의 얼굴도. 은지야, 오늘 엄마가 내 대신 약속 지켰어.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못 배운 피아노, 다른 아이가 배울 수 있게 해줬어. 기쁘지?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마치 대답하듯. 순애는 미소 지었다. 20년 만에 가장 편안한 미소였다. 6개월이 지났다. 순애는 이제 재단 일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 가정 방문, 상담, 지원 연계. 바쁜 나날이었지만 보람 있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다. 다음 달에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화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콘서트예요. 팀장이 설명했다. 우리 재단에서 지원한 아이들이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합창단. 회장님도 참석하실 거고요. 회장님, 윤규석 회장. 순애는 회장을 그날 이후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재단 행사 때, 복지 현장 방문 때, 회장은 항상 순애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김순애 씨, 잘 지내고 있지? 예, 회장님 덕분에요. 아니야. 순애 씨가 잘하는 거야. 그런 대화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다. 김순애님, 회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회장님이요? 예. 지금 시간 되시면 올라오시래요. 회장실에 들어가니 윤규석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낯선 여성이 있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단정한 옷차림.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 순애 씨, 와줘서 고마워. 앉아요. 회장이 순애를 맞았다. 이분은 누구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불렀어. 회장이 여성을 가리켰다. 이분은 이정혜 씨야. 우리 수연이의 엄마지. 순애의 심장이 덜컥거렸다. 수연이, 회장의 손녀. 15년 전 세상을 떠난. 수연이 엄마요? 예. 이정희 여사가 일어나 순애에게 인사했다. 김순애 씨죠? 아버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순애는 어리둥절했다. 감사라니요? 제가 뭘? 아버님을 구해주셨잖아요. 그날 서명식에서. 아, 그것만이 아니에요. 회장이 말을 이었다. 정희가 순애 씨한테 부탁할 게 있대. 들어봐. 이정희 여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종이 봉투였다. 이건 수연이가 남긴 거예요.
봉투를 열자 악보가 나왔다. 손때 묻은 낡은 악보. 수연이가 죽기 전에 작곡한 곡이에요. 5살짜리가 작곡이라니 선생님이 도와주셨겠지만 어쨌든 수연이가 직접 멜로디를 만들었대요. 순애는 악보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제목이 적혀 있었다. 별이 된 친구에게. 수연이가 병원에서 이 곡을 만들었어요. 같은 병실에 있던 친구가 먼저 떠났거든요. 그 친구를 위해 만든 곡이래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살 아이가 친구를 떠나보내고 곡을 만들었다니. 이 곡을 연주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다음 달 자선 콘서트에서 이정희 여사가 말했다. 아버님이 순애 씨가 음악 지원 사업을 맡고 있다고 하셔서 혹시 지원받은 아이들 중에 피아노 잘 치는 아이가 있으면 이 곡을 연주해 줬으면 해요. 순애는 악보를 가슴에 안았다. 무거웠다. 감정의 무게였다. 제가 해볼게요. 정말요? 예. 꼭 좋은 아이 찾아볼게요. 이정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회장이 순애의 어깨를 다독였다. 고마워, 순애 씨. 수연이가 기뻐할 거야. 사무실로 돌아오며 순애는 악보를 들여다봤다. 별이 된 친구에게 5살 아이의 마음이 담긴 곡.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아이의 마음.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민준이. 처음 가정 방문 갔던 7살 아이. 은지를 닮은 눈을 가진 6개월 동안 민준이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피아노 선생님이 연락을 해왔을 정도였다. 민준이 정말 재능 있어요. 이렇게 빨리 느는 아이는 처음 봐요. 민준이라면 이 곡을 연주할 수 있을지도. 순애는 전화기를 들었다. 콘서트 당일이 밝았다. 화성 아트홀 대강당.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가득 찼다. 화성그룹 임직원, 후원자,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무대 뒤에서는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순애는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다. 떨려? 조금요. 민준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순애가 그 손을 잡았다. 괜찮아.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근데 선생님, 이 곡 진짜 예뻐요. 누가 만든 거예요? 수연이라는 아이가 만들었어. 민준이처럼 피아노를 좋아했던 아이야. 지금은 어디 있어요?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다. 별이 됐어?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별이요? 응. 하늘에서 민준이 보고 있을 거야. 오늘 연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럼 저 잘할게요. 수연이가 기뻐하게. 순애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 잘할 수 있어. 공연이 시작되었다. 합창단 공연, 바이올린 연주,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다음은 김민중 군의 피아노 독주입니다. 공명은 별이 된 친구에게. 민준이가 무대로 걸어나갔다. 작은 체구, 긴장된 발걸음. 피아노 앞에 앉았다. 객석을 바라봤다. 그때 순애와 눈이 마주쳤다. 순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민준이도 작게 미소 지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다. 첫 음이 울렸다. 맑고 투명한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5살 아이가 만든 멜로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움, 슬픔, 그리고 사랑. 순애는 눈을 감았다. 음악이 귓가를 스쳤다.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 침대에서 웃던 얼굴. 피아노 배우고 싶다던 목소리. 엄마, 나 다 나으면 피아노 배워도 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2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약속.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약속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준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췄다. 곡이 점점 고조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정적,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 객석이 들썩였다.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민준이가 일어나 인사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환하게. 순애는 박수를 치며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리셉션 장소에서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순애는 한쪽에 서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마시지 않았다. 그저 들고 있을 뿐. 순애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윤규석 회장이었다. 옆에는 이정희 여사가 있었다. 회장님, 여사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 회장이 순애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 연주 보면서 수연이가 생각났어. 수연이도 저렇게 피아노 치고 싶어 했거든. 이정희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김순애 씨, 정말 감사해요. 수연이 곡이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될 줄 몰랐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민준이가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순애 씨가 민준이를 찾았잖아요. 그 아이를 선택하고 곡을 맡기고 이정희 여사가 순애의 손을 꼭 잡았다. 수연이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순애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기뻐요. 정말로. 잠시 후 회장이 순애를 한쪽으로 데려갔다. 조용한 복도. 순애 씨, 할 말이 있어. 예, 회장님. 회장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수연이한테 쓴 편지야. 수연이가 떠난 후에. 순애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왜 저한테? 읽어봐. 그러면 알 거야. 순애는 봉투를 열었다.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수연아, 할아버지야. 오늘 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됐구나. 할아버지는 매년 이맘때면 너한테 편지를 써. 내가 받을 순 없지만 그래도 쓰고 싶어.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수연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피아노, 다른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해줄게.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배우는 아이들. 내 대신 그 아이들이 피아노 치게 해줄게. 그게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사랑해, 수연아. 할아버지가. 순애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회장님, 알겠지? 회장이 미소 지었다. 내가 왜 복지재단을 만들었는지, 왜 음악 교육 사업을 하는지, 수연이 때문이었군요. 그래, 수연이한테 한 약속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내 약속을 지켜주는 거야. 순애는 회장을 바라봤다. 78세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마워, 순애 씨. 순애 씨 덕분에 수연이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은지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없이 같은 상실을 가진 두 사람, 같은 약속을 가진 두 사람. 그 순간 무언가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3년이 흘렀다. 순애는 이제 화성복지재단 음악교육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다. 55세, 고졸 출신 청소부에서 재단 팀장까지. 팀장님, 다음 주 민준이 콩쿠르 있잖아요. 가실 거죠? 정미라 과장이 물었다. 당연하지. 빠지면 민준이가 서운해하잖아. 민준이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재단 지원을 받아 피아노를 배운 지 3년. 전국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다. 민준이 엄마가 전화 왔는데요. 팀장님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뭘? 민준이가 재능 있는 거지.
순애는 웃으며 서류를 정리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가득했다. 재단 지원을 받은 아이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다양한 악기를 든 아이들의 환한 얼굴. 그 사진들 사이에 특별한 액자가 하나 있었다. 은지의 사진, 5살 때 찍은 사진, 두 갈래로 따은 머리, 해맑은 미소. 엄마 착한 일 했으니까 하늘에서 선물 줄 거야. 그 말이 떠올랐다. 은지야, 하늘에서 선물 많이 받았어. 내 덕분에. 저녁, 집에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90세. 치매가 있지만 요즘은 상태가 안정적이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순애야 왔구나.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민준이가 다음 주에 콩쿠르 나가요. 민준이? 그 피아노 잘 치는 아이. 예.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우리 순애가 맨날 자랑하는 아이잖아. 순애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새 일 시작하라고 용기 주셔서. 시어머니가 순애의 손을 꼭 쥐었다. 순애야, 네가 잘한 거야. 내가 뭘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밤 잠들기 전 순애는 은지의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다. 매일 밤 하는 의식이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11월의 맑은 밤하늘. 은지야, 오늘도 하루가 끝났어.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 요즘 행복해. 아프지 않아. 슬프지도 않아. 아니, 가끔은 슬퍼. 내가 보고 싶으니까. 근데 그 슬픔도 이제는 따뜻해.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듯. 내가 가르쳐줬어. 착한 일하면 하늘에서 선물 준다고. 맞았어. 엄마 선물 많이 받았어. 순애는 미소 지었다. 눈물도 함께 흘렀다. 고마워, 은지야.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줘서. 사랑해. 손수건을 입술에 가져갔다. 가볍게 입 맞췄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다. 다음해 11월 12일. 순애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윤규석 회장이 있었다. 오늘도 왔구나. 회장이 말했다. 예. 매년 오잖아요. 둘은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 11월 특유의 높고 푸른 하늘. 은지랑 수연이가 친구 됐을까? 회장이 물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피아노 치면서 놀고 있으면. 그러겠지. 분명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애 씨. 예. 고마워. 이 나이에 새 가족 같은 사람 만나서. 순애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야말로요. 회장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같은 상실을 가진 두 사람. 같은 치유를 경험한 두 사람.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흩날렸다. 마치 하늘에서 인사하듯. 순애는 눈을 감았다. 은지야, 엄마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언젠가 만나면 그때까지 이야기 많이 해줄게. 바람이 볼을 스쳤다. 따뜻했다. 딸의 손길 같았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52세 청소부 김순애의 이야기. 상실과 회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친절로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반드시 끝은 아닙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푼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친절로 힘을 얻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작은 친절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